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주대병원은 마취과 군의관 1명과 응급실에 군의관 2명이 배치됐지만 현장에서 근무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되돌아간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지만 군의관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에도 군의관 3명이 출근했지만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또 세종 충남대병원에서도 군의관들과 업무 범위를 논의했지만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군의관들은 원래 부대로 되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소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문 가능한 응급실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실 진료 수가 인상을 통해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 동안의 휴일이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들은 지금도 운영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4개 병원은 부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7개의 중증 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숫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많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은 내원 환자는 평상시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당직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방문 가능한 응급실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할 경우 수가를 주간에는 2배, 야간과 휴일에는 3배까지 더 붙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진료 역량,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 보상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으로도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물론 PA 간호사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 우려로 여당 내에서도 연일 책임자 경질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협상을 위한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건데 당내 친윤계는 앞선 당정 갈등 이슈와는 달리 공개적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고개를 든 의료대란 책임자 교체 요구는 친한동훈계뿐 아니라 비한계와 소장파에서까지 다양하게 분출됐습니다. 의료개혁 방향엔 공감하지만 협상과 대응 과정에서 신뢰가 깨진 만큼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봅니다. 아하.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 판을 짜줘야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환자를 떠난 의사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답변으로 의료계 공분을 샀습니다.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여당 내 소장파가 연 의정 갈등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약속했다가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주최 측은 박 차관의 명패를 남겨놓는 것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이고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의정 갈등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관심을 끄는 건 당내 주류, 친윤계의 입장입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내건 한동훈표 중재안을 두고 의견 수렴 과정에 미흡했다고 지적했지만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관련 공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여사 문자 논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등 앞선 당정 갈등 이슈 대응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등이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파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질론엔 선을 그었지만 여당 원내사령탑 역시 원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내 기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하여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 같은 흐름이 친한동훈계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용산과의 차별화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는 건데 한 대표가 여야와 정부,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한 이유기도 합니다.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까 저는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의 성공 여부가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 리더십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5시간 동안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결국 검찰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른바 황제 조사 비판과 검찰 내부 갈등 등 많은 논란을 남겨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명품 가방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 지시 11일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명품 가방 수사팀을 유임시키며 갈등을 잠재운 뒤 수사는 이어졌지만 논란은 2달 만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중앙지검이 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보고하면서 불길은 검찰 내부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 넉 달여 만에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원석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지막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검찰총장도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였는데 결국 수심위도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는 없었고 최재형 목사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채 의견서로만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 목사는 반쪽짜리 수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적 결론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규탄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봤지만 바뀐 건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형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김 처장과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사실과 김 처장이 간사로 있던 협회 세미나에 이 대표가 참석한 사실 등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이 대표는 구체적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샤넬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기관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해웅 전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원장을 상대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전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당 시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샤넬 재킷을 빌려 입은 뒤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전담 대책기구까지 띄우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일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 때 불거진 계파 갈등이 다소 봉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과 옛 사위 관련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를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 별도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당 차원 전면 대응도 천명했습니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 삼선의 김용진 의원을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책위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라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하나로 대응한다 그런 취지로 요청이 왔고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단속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을 우려한다는 이 대표 메시지를 전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취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겁니다. 지난 6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에 당 지도부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김정숙 여사 논란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선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엄호가 지난 총선 때 불거진 친명, 비명 갈등을 잠재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가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서는 상황은 변수로 꼽힙니다. 친명과 비명의 화학적 결합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새 지도부와 함께 인사차 방문하는 거지만 두 사람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 박모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을 속여 보관증서 수십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노웅래 전 의원에게 인허가 알선 같은 명목으로 6천만 원어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 10억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건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를 판결받았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대선 전에 구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곧 있을 트럼프의 선거 공판이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혔는데 결국 일정이 연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열흘 뒤쯤인 18일로 예정됐던 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루겠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선거가 끝난 뒤로 연기한 겁니다. 후안모천 판사는 공판 연기 이유에 대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가 기소된 나머지 3건의 형사사건도 재판 일정이 미뤄지거나 중단된 상태여서 대선 전에 트럼프가 구금되거나 가택연금 당할 위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전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검찰의 마녀 사냥이 미뤄졌다며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둔 만큼 이 사건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 사건으로 500만 달러 배상금을 선고받은 민사 사건을 항소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모두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grab her and I start kissing her and making out with her. What are the chances of that happening? What are the chances? It didn't happen. And she would not have been the chosen one. She would not have been the chosen one. 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있을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토론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개최될 펜실베니아에 어제 도착한 해리스는 나흘 남은 토론 준비에 집중하면서 선거운동 일정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이른바 급진 좌파 공격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가 이민과 환경 또 의료보험 등 9개 분야에서 우클릭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합주와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8월 선거자금 모금액도 공개됐는데 한 달 동안만 4,800억 원을 모금해 1,700억 원을 모은 트럼프를 3배 가까이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작될 예정이었던 사전투표가 연기됐다고요? 네, 당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첫 사전투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제3후보였다 사퇴한 케네디 주니어가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거부하면서 항소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투표용지 배포를 금지한 겁니다. 항소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 수 없어 첫 사전투표 시작주였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언제 이 절차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 사전투표 시작주는 켄터키와 펜실베니아로 오는 16일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집회에 참가했던 미국 국적 20대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 인근 베이타 마을에서 튀르키예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26세 미국인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숨진 아이셰누르 에즈기 에이기 씨는 당시 현지에서 열린 이스라엘인 정착촌 확대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시간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연락해 자세한 정보 공유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일축한 가운데
미국은 양측에 협상 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열흘 동안 작전을 벌인 서안지구 북부 제니는 시내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90%는 합의됐다는 얘기가 미국을 통해 나왔지만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잘못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안 되는 건 하마스 때문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만간 남은 쟁점에 관해 이스라엘, 하마스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합의 여부를 결단해야 할 거라고 양측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At this point, it seems to me that it's really incumbent on both parties to get to yes on these remaining issues. 하마스는 숨진 인질의 생전 영상을 나흘 연속 공개하며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적자이기도 한 허시 골드버그 폴리는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쟁을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휴전은커녕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확대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도시 제니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엉망이 된 도로에 벽에는 총탄 자국이 가득하고 살림살이도 부서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ما فاتوا امي بالجرافات صاروا يجرفوا وعجبوا ما خلوا ولا شيء السيارات فجروهن والدور وبحارتنا اللي فوق طلعوا بعدين والدور اللي حوالينا.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으로 하마스 지휘관을 포함해 무장대원 14명을 죽였다고 밝혔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는 전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우물과 쓰레기를 실어 대남 풍선을 부양해왔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중국 프로농구팀에 입단했던 북한 여자 선수가 한 달 만에 조기 귀국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언급했다는 보도와 함께 북중 관계 균열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열린 남북통일농구대회. 남북 선수들이 섞여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쳤습니다. 북한 박진아는 당시 15살 나이에 이미 2m가 훌쩍 넘는 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북한 여자농구 에이스로 성장했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우리나라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차지했지만 박진아는 29점에 리바운드 17개를 잡아내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진아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였다면 진짜 중국 만리장성은 쉽게 넘을 수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 6월엔 중국 여자 프로농구팀 우한샹판에 입단했는데 돌연 한 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아의 조기 귀국과 관련해 미국 언론은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리그에 진출한 북한 선수들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귀국한 전례는 있지만 혈맹 관계라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심상치 않은 북중 관계의 단면을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시진핑으로서는 국제사회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박진아가 중국 구단에서 뛰고 임금을 받고 송금을 한다면 대북제재 위반이 되거든요. 중국이 북러 밀착에 나선 북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운전자가 경찰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화제 행사장에서는 폭죽이 관객석 쪽으로 날아가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서 있는 승용차를 마구 흔듭니다. 승용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깨어날 기미가 없자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엽니다. 부산 전포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정차해 있던 경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7%,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는 음악 공연 도중 폭죽이 관객석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최 측에서 발사한 그 폭죽이 관객들을 향해 발사가 돼서 거의 10명가량 피해를 입었고 관객들이 지금 머리에 화상 입고 그런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17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영광군에서는 조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선원이 밧줄에 가슴을 맞아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경비정과 헬리콥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도중에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 광명고속도로 동시흥요금소 근처에서는 화물차 한 대와 승용차 3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난 사고에 주변 도로에서는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외국인 승객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일 아침 8시쯤 경기 동두천시청 근처에서 70대 남성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YTN 취재진에게 A씨의 폭행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새벽 6시 반쯤 서울 홍대 거리에서 다른 외국인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 이들이 모두 먼저 내린 뒤 혼자 택시를 탄 채 동두천까지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경기도에 있는 한 식음료 창고에서 불이 나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는데요. 초등학생이 건물 2층에 고립됐다 뛰어내렸는데 경찰이 무사히 받아내 구조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차게 솟구치는 잿빛 연기가 멀리서도 선명합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시뻘건 불길이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쯤 식음료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열려있는 창고 안에 불꽃이 보인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이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거세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2층 창문 쪽에서 이제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게 들려서 하지만 창고에 들어가기도 아이가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불이 막 이제 크게 나고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 아이한테 그냥 일단 뛰어내려라고 아저씨들 믿고 아저씨들이 어떻게든 받아줄 테니까 몇 차례 설득 끝에 아이는 든든한 아저씨들 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외지에 갔다가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아들이 안전하게 구조됐다는 얘기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판매할 예정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가운데 종이 상품권이 완판됐습니다. 파격적인 할인과 개인 구매 한도가 늘면서 이른바 구매 대란까지 일어난 건데요. 상품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사고 되파는 사재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나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안내글에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판매할 예정이었던 3천억 원어치 상품권 가운데 종이 상품권이 하루 만에 소진된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하루 종일 접속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0%를 할인해 판매하는 종이 상품권도 전부 다 팔렸습니다. 은행 출입문 곳곳에 판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류는 완판이 됐고 어플로 구매하는 거는 아직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는 거의 항시하고 있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많아진 이유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종이 상품권의 할인율은 물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폭을 늘렸습니다. 또 종이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가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도 축소돼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종이 상품권의 인기가 높은 데는 명절마다 한정 수량을 두고 평소보다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잔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10% 할인받았던 구매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와 함께 사재기의 우려도 있습니다. 상품권 개인 거래는 불법이지만 중고 사이트에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일명 상품권깡의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소비로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이게 또 깡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게 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혜택에 판매 대란을 일으킨 온누리 상품권.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소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한 대기업이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대 변화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명절 연휴를 활용한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29만여 명으로 전체 소비 금액은 6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맞이한 2022년 추석 연휴보다 5.9% 증가한 소비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과 음식점업이 11%가량 증가했고 예술, 스포츠, 여가업도 9.5% 늘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제과점과 항구, 테마파크를 찾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과점, 우도, 테마파크의 방문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추석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를 찾았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추석에 가족과 함께 제주에 오실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주요 호텔과 리조트들은 추석 연휴 기간 9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이외 숙박업체들도 70%가 넘는 가동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시즌 가동률이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작년 대비 10% 이상 가동률이 높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에 맞춰 정부와 제주도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와 숙박 쿠폰 배복, 전통시장 할인 등의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놔 지역 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꾸 빨라집니다. 좋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포근하고 그냥 정다워요. 부모님과 가족들을 조금씩 챙기다 보니 양손 가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꼼꼼히 선물을 챙긴 꾸러미마다 고향의 소중함이 더욱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던 1950년대는 그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밀가루와 쌀, 계란 등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60, 70년대에는 설탕이나 조미료, 양말, 치약 세트를 들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80년대 이후 고가의 선물이 등장했지만 90년대 외환위기 때는 양손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진 선물 꾸러미가 아쉽지만 정성만은 예년과 다름없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어렵지만 아버님 위해서는 셔츠를 준비하고 어머님께는 양산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찾아뵙는 거 버릴 수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한아름 선물을 싣고 부지런히 배달을 시작하는 오토바이 부대. 지점별로 수십 대의 개인 택시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특급 배달 작전을 벌이는 백화점도 있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앱에서 선물을 배송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엄지 한번 눌러서 클릭 한 번으로 그냥 선물 보내고 선물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깊이가 좀 덜해지지 않나. 시대 상황에 따라 추석 선물은 변해왔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무엇보다 함께 만나 정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시절입니다. 미국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또 전망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14만 2천 명으로 전문가 전망치 16만 1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45%로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01% 내린 4만 345.41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1.73% 내린 5,408.42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큰 폭으로 하락한 16,690.83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4% 내린 102.83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들 역시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시대상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대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시대상 회사에 다니는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9,857만 원으로 여성 1인당 평균 임금 7,259만 원과 26.3% 격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수치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선 모두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1년 전보다 분양 물량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들 아파트를 찾는 옥석 가리기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 단지는 이달 중 분양을 앞뒀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도 중남동은 이 단지보다 큰 단지는 없을 것 같고 삼성역에서 이 단지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동작구에선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를 재개발한 공공분양 단지도 이달 중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지난해 사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했는데 본청약에선 39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과천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일반에 분양되는 등 이달에만 전국에선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7%나 증가한 규모로 권역별로는 전체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세 자릿수를 회복한 상황.
반면 지방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데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새아파트 감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긴 하지만 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량이 많아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의 폭은 다양해지고 가격과 입지 경쟁력을 따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꼼꼼한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는 목석 가리기 움직임도 한층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혈관 질환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고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증상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선 평소 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혈액 안에 있던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막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와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가 되면 이상 지질 혈증이 나타납니다. 고지혈증이라고도 부르는 이상 지질 혈증은 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한 혈관을 만들려면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콜레스테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높아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치료의 필요성을 이렇게 피부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평소 혈압 관리도 중요한데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더 쉽게 쌓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에 핏덩어리가 뭉치게 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해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과 함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치명적이라 어느 종류의 술이든 2잔 정도로 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탄수화물보단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등의 바른 식습관도 필요합니다. 또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고 식물성 지방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거나 가열하면 해로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되도록 먹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Nutritional issues where high fat and high sugar foods are being consumed. Younger people tend to be becoming overweight, and both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lead to heart disease, diabetes. 보통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장의 순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이 확장되도록 하루 30분 주 4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보사노바의 전설로 불리는 브라질 뮤지션 세르지우 멘지스가 현지 시간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83세로 별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AP는 멘지스가 신종 코로나19를 앓다가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1941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니테로이에서 태어난 멘지스는 1961년 데뷔 후 35장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 차량들과 또 나들이 차량들이 합쳐지면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 많이 붐비겠는데요.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최근 4주 대비 교통량 자체도 증가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이미 정체가 많이 길어져 있습니다. 천안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권 안쪽에서만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영동선은 지방 쪽으로 총 30km 가깝게 막히고 있습니다.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부터 부곡까지 또 서영인부터 양재터널까지 각각 8km 정체고요. 이후로 이천부터 여주까지도 정체인데 여주 부근 빗길 감속 운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수원 신갈과 오산, 또 안성 일대를 합쳐서 총 20km 넘게 경기권 통과가 많이 버거운데요. 이후 충청권 안쪽에서는 천안분기점 일대에서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충청권은 천안 일대 25번 논산 천안선이 조금 더 답답합니다.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을 앞두고 8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조남과 팔곡을 시작으로 막혔다가 이후 상황이 많이 버거워서 8탄부터 발안까지는 한 번에 11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시간당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오늘 아침 9시 정도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나 밤까지 오락가락하겠고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인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도인데 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그리고 경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과 광주가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고 수도권과 전남, 경남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20.2도, 세종이 23.1도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25.3도, 여수가 25.8도, 제주도가 25.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청주와 세종, 대전이 32도, 전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늦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